어차피 못 돌려받는 돈이라면 일단 상담부터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그날 그 전화만 안 받았더라도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최근 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보이스피싱 문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 통계 발표를 보니까 작년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범죄가 총 42만 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피싱 유형만 해도 2만 건으로 사기 사건 중에서는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이 아직 다 지나가지도 않았잖아요. 아마 연말까지는 못해도 1조 원을 넘길 것 같습니다. 아마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경찰 신고를 해도 그 돈을 못 돌려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찰서부터 가셔야겠죠. 어차피 그 사기꾼 못 잡고 돈도 못 돌려받을 거라고 혼자 단정짓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처벌 자체보다도 신고 자체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한데요. 개인회생에서 채무 사용처를 증명할 때 범죄 피해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는 대출 실행 때부터 송금까지의 전체 금융기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 대출금 중에서 단 1원도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그 금액 전체가 그대로 사기범의 계좌로 넘어갔다는 내용의 이체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 스토리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더불어 사기범과의 모든 연락 기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전화 수신 기록과 녹음본, 문자나 카톡 메시지의 증거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해를 인지하고 나서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던 자료도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피해 유죄 신청서나 사기범의 계좌에서 출금액을 막을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다면 이런 서류들도 취합하면 소명 자료로 아주 딱입니다. 근데 간혹 사기범의 입장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을 요구하기도 하죠. 현금으로 돈을 전달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 CCTV 확보 요청 내역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요긴하겠습니다. 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끝났다면 이젠 억울한 심정을 풀어낼 진술서 내용이 매우 중요하겠죠. 단순히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피싱 피해를 입었던 당시에 어떤 심경이었는지 담아내는 게 매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감성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기범에게 처음 연락이 오는 순간부터 돈을 보내기까지의 상황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사기범이 검사처럼 공무원을 사칭했는지,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했는지 등 어떤 거짓말로 속였던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고요. 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의 공포감, 절박감 같은 심리 상태까지도 진솔하게 작성하시면 법원을 설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 재판부가 중요시해서 보는 것은 채무의 사용처입니다. 이 대출금이 실제로 범죄 피해액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료와 진술서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분명하게 소명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건은요, 20대 후반 나이에 남성 의뢰인 A씨의 사안이었는데요. 작년 2024년에 부산회생법원으로 접수된 사건이었고 당시 A씨의 총 채무액은 약 6,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A씨는 2022년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셔서 안타깝게도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의 현금을 잃으셨는데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송금하신 바람에 빚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이 피해가 발생했던 때부터 약 2년간 A씨는 직장에 계속 성실하게 다니시면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노력하셨는데요. 전부 상환하는 건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연체가 시작되다 보니 추심이 점점 심해졌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제게 문의를 주시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요. A씨는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장은 범죄 피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절차를 안내해드렸고요. 늦었지만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같은 증명 서류와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모아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5일 만에 빠르게 금지 명령도 나왔습니다. 이미 사건 접수 전에 어떤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A씨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서류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진짜 놀랍게도 보정보거나 보정명령 없이도 바로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총 채무액이 6,100만 원 중에서 약 4,300만 원 정도를 탕감 받으셨고요. 즉 탕감률이 70%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접수일이 작년 8월 말이었고 개시 결정일이 9월 말이었으니까요. 딱 한 달 만에 법원에 일종의 승인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설명해드린 이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신청 전략, 그리고 제가 직접 진행했던 A씨의 실제 사례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다시 포인트만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부터 모으셔야 하고, 두 번째, 진술서를 통해서 사건 당시의 억울한 심정,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서, 세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까지 충족된다는 점을 증명해서 법원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포기하시지만 않는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해서 추가 대출금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시다면 이 영상의 댓글로 간단한 질문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